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위를 피해 계곡에 갔다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풍경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취사 금지 구역에서 음식을 해먹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사북면의 한 계곡. 피서객들이 물속에 자리를 잡은 채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합니다. 인근 바위에는 타고 남은 숯과 재, 그리고 고기 기름 자국까지 보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입니다. 야영과 취사 금지 구역인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피서객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에 술병,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통까지 곳곳에 놔둔 겁니다. 치워도 감당되지 않을 정도라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솥을 갖다 끓여 먹고 소채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우리가 하루에 4번씩 돌고 있어요. 혼자 죽는 게 한 3마리 정도 죽고 있어요. 돌에 묻지 마시고 또 풀숲에 집어 던지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모아만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정말로 청정 강원도인데 와서 놀고 깨끗하게 놀고 버리지 않고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전량 수거해서 가지고 간다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쓰레기와의 전쟁, 양심 없는 피서객들 때문에 청정 1번지 강원도 피서지 곳곳이 멍들고 있습니다. 나만 즐기면 된다는 무질서함이나 무책임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환경의 소중함을 지키는 질서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요즘 캠핑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장비만 있으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번 휴가도 캠핑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 트렌드가 바뀌면서 동해안 피서지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온 김경영 씨. 이번 여름 휴가는 숙박업소 대신 야영장에서 캠핑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캠핑을 하면 어린 자녀와 함께 시간 제약 없이 놀 수도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펜션 같은 경우는 보통 세 식구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캠핑 같은 경우 장비를 구성하는 비용들이 좀 있지만 한 2, 3년 정도만 되면 그 숙박비를 상쇄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여름 휴가로 야외에서 가볍게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캠핑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휴가지 인근 대형마트는 호황입니다. 강릉에 있는 한 대형마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캠핑과 서핑용품 판매량이 10% 증가했습니다. 거의 관광객 위주로 상품이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놀이 용품이라든가 수상 레저 스포츠 용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 8월 휴가철에는 매출이 전국 상위권 수준입니다. 알뜰하게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고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해안 피서지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서철 대목을 기대했던 휴가지 상권은 울상입니다. 휴가철 특수가 사라진 지는 오래라는 게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보면 펜션들이 저희들 이제 가게들이랑 연결을 돼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펜션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이 줄었다는 얘기 좀 많이. 워터파크나 리조트 등 다른 휴가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수욕장 피서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춘 동해안 관광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연 중심의 어떤 단순한 여름 여행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라든지 계곡, 그다음에 산악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함께 여름 피서 1번지 동해안의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요즘 강원도 동해안에서 폭염과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한여름밤 그들만의 피서 명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안 밤바다와 대관령에서 펼쳐지는 피서 진풍경을 성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남대천 하구에 놓인 솔바람다리. 밤바다를 배경으로 그림 같은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리 위에는 삼삼오오 모여 야식을 즐기는 가족부터 아예 돗자리 위에 누워버린 시민까지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해변에서 여름밤을 지새는 피서객들과 달리
이곳은 강릉 시민들만 아는 피서 명당인 겁니다. 대관령에서 내리부는 강바람과 동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바람이 만나 더위를 식히기에는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으면 잠 못 자는데 여기 뭐 시원해서 잠이 저절로 와요. 여기 누우면요.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대관령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면 더위를 피하는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대관령 정상. 대관령 옛길 휴게소에는 수십여 대의 캠핑카들이 들어섰습니다. 밤마다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간 캠핑족들이 모여든 겁니다. 밤 10시 대관령 정상의 기온은 영상 22도. 바로 아래 강릉 도심보다 무려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센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어서 현장에 서 있는 제가 한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대관령이 밤더위 피서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가족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찜통 더위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관광지인 강릉에서는 또 다른 피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원주하면 치악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원주시가 치악산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둘레길을 걷는 원주사랑 걷기 대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원주사랑 걷기 대회는요,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걷기 대회라 그래서 단순히 산보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6일 동안 하루 20km씩 120km를 걷게 됩니다. 첫날 오전 코스는 천년고찰 국형사에서 꽃밭머리길까지 11.2km 구간. 걷다 보면 치악산은 물론 원주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나지막한 산을 타다 보면 조금씩 숨이 차오르지만 원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절경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지금 이게 만든 치악산 둘레길이 진짜 이게 둘레길 중에 진짜로 명품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걷기 전에 여기 한 5번 정도는 다 했어요. 1코스, 2코스, 3코스를. 여기를? 예. 그런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좋아요. 점심을 먹은 후 걷는 오후 코스는 구룡사까지 연결되는 계곡길입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정겹고 솔솔 부는 바람은 송골송골 맺힌 땀을 식혀줍니다. 잠시 절경을 즐기다 보면 어느덧 구룡사로 향하는 최대 난코스인 급경사지. 초보자들의 경우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고난도의 코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힘만 안 들지 않으면 진짜 좋아요. 옆에 계곡물 흐르고 뒤에는 또 산이 있고 너무 좋은데 힘듭니다. 힘들어. 저처럼 무리해서 찾지 않고 중간중간에서 한 코스씩만 다니면은 뭔가 풍광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인 것 같습니다.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원주사랑 걷기 대회 첫날은 지난 4월 개통된 치악산 둘레길을 걷는 코스로 둘레길 점검도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걸으면서 조금 노선을 일부 변경하면 좀 이렇게 덜 가파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다시 검토시키기도 하고, 또 원주 시내 구석구석을 걷다 보면 새로운 관광 자원도 발견하고 그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또 새로운 우리 시민들의 쉼터, 관광 자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중에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내년까지 120km에 달하는 둘레길 코스를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 대부분은 이미 완공된 치악산 둘레길과 내년 완공될 코스까지 걷게 됩니다. 오늘 제가 목표했던 20km 모두 완주를 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원주에 대해서 저도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또 원주 분들과 또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6일 동안, 총 6일 동안 걷게 되는데요. 120km를 원주를 걷게 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 관광 1번지로 불렸던 속초 설악동. 이제는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악동은 이미 20년 전부터 황폐하기를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 망했다고 봐야 돼. 예산이 좀 초등학적인 예산이 났어요. 한때는 단체 여행과 수학 여행의 성지였던 속초 설악동입니다. 관광 1번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금은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30년 전 황금기의 흔적을 그대로 하는 채 시간이 멈춰버린 유령 마을. 설악동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1978년) 정부 주도로 개발된 설악동 관광지구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신흥사가 위치한 A지구와 상가 밀집지구인 B씨지구로 나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유일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A지구로 입장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A지구는 매년 휴가철이면 주차난이 극심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악산 자락 아래 자리한 숙박업소 상가 밀집지구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단체 여행객이 급감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도 많이 왔고 일반 손님도 많았고 굉장했지 뭐 여기가. 여기가 이제 다 망했다고 봐야 돼. 곳곳에 적힌 수학여행 연수 환영 간판은 개발 당시 단체 여행이 얼마나 인기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체 여행단이 점점 줄어서 2010년 설악동을 찾은 수학여행단은 총 214곳, 2017년 상반기에는 2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설악동 B지구에서 4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온 관광호텔도 지난 2016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업체는 시설 일부를 보수한 뒤 다시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안내문을 적었지만 오픈 일정은 미지수입니다.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워낙 건물 자체가 크니까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오픈 하실 예정이세요? 그건 제가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속초시는 이처럼 휴업, 폐업 상태인 상가가 전체 220여 곳 가운데 70%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설악동의 한 숙박업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업소 앞에 붙어 있는 간판을 보시면요. 지금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덩쿨이 많이 자라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앞쪽으로 정문 쪽을 보시면 이 조명과 의자가 파손된 채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또 앞쪽 정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쇠창살로 굳게 잠궈 놓은 모습입니다. 설악동 현황을 알지 못한 채 이곳을 찾은 외국인도 안내판이나 식당, 편의점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No place to eat. There was only one restaurant, so it was a bit unusual for us. It seems like the business is not doing really well. We were quite surprised by the number of motel and hotels that are closed.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관광지이자 숙박업소 밀집 지역으로 손꼽히던 속초 설악동이 이렇게 황폐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여행 트렌드 변화와 자연 환경에만 의존하는 관광 태세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다양성과 재미를 동시에 원하는 관광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된 시설로 인해 다시 관광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정부 차원의 시설 정비와 민간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정비사업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지막으로 민자 사업을 유치해서 관광 편익시설을 설치해야만이 설악산이 과거 20년 전의 모습으로 실제 속초시가 설악동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설악동 집단시설 재건사업 국비 264억 원을 요청해왔지만 수년째 외면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투자 문의는 없었습니다. 일반 기업체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줘야 돼요. 개발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그 예산을 판단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천문학적인 예산이 나왔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갖고 투자 결과가 좋게 나올 건지는 좀 미지수다. 민간 투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자 이번에는 속초시가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40억 원을 들여 온천마을 조성 사업에 나섰지만 80여 개의 숙박업소 가운데 9곳이 참여했고 사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온천수를 쓰고 있는 집이 그 비용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온천수 비용 따로 또 뭐 다른 상수도 하수도 뭐 다 나오잖아요. 손님이 한두 번밖에 없는데 온천수 사용료를 내면서 물을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영세한 숙박업체들이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관광객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에 지역민들은 차별화된 관광 요소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달마봉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 화채 능선도 있고 지금 건 40년 동안 3군데 탐방로 갖고 40년 동안 지금 돼 있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추가 탐방로가 한두 군데로 열린다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지 않겠나. 하지만 신규 탐방로가 국립공원 지역과 신흥사 사유지에 걸쳐 있어서 이마저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년간 진척이 없어 속초시의 해묵은 과제로 전락한 설악동 활성화 사업. 이제는 자연관광 기반을 벗어나 설악권만의 특별한 관광 요소를 개발하는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발해 강원 지역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자치단체들도 이에 합세해 보이콧 재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원주는 물론 한국마트협회 소속 도내 유통 매장에서는 일본산 담배와 맥주를 아예 진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보이콧 재팬 열기가 강원도에서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구매를 하러 갈 때 이제 대응품 같은 거 찾아다니고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맥주나 이런 것도 이제 일본 거 말고 국산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불매 운동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어떤 게 일본산 제품인지 아닌지 그런 거 알아보는 것도 검색해보고 뭐 이 정도로 해봤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자체도 보이콧 재팬 운동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원주시는 일본산 제품 구매와 일본 출장이나 연수, 교육 등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일본산 자재들이 배제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산 불매 운동 확산을 위해 시민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에서도 이 같은 일본산 불매 운동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리조트 업계에서도 애국심을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패키지가 출시됐습니다. 정선 하이원 리조트의 경우 8.15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개의 객실에 대해 패키지 할인을 적용합니다. 저희는 그런 손님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라는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좀 저렴하게 오실 수 있도록 50% 이상 최고 할인된 가격으로 손님들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일본 도토리현에서 열리는 한일 수산 세미나를, 그리고 횡성군도 도토리현 어린이 방문 교류 일정을 무기한 연계해 있습니다. 양구와 양양에서도 청소년 교류 활동과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일주일에 3번 일본 기타 큐슈행 비행기가 이륙하지만 좌석 50석 중 평균 13.5석만 손님이 탑승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감자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화폐 대신 감자로 계산한다는 재미있는 말이 있을 만큼 감자는 강원도의 대표 작물이기도 한데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아메리카노 감자 주세요. 가격은 감자 2개입니다. 강원도에 살면서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심지어는 유튜브 채널 댓글까지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묘해지는 말. 바로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화폐처럼 사용하냐는 겁니다. 물론 강원도도 화폐를 사용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삼성페이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감자로 계산한다고 농담을 하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 1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당시는 감자를 갖고 하면 다른 걸 사올 수 있으니까 화폐 기능을 했던 거죠. 강원도는 감자고 전북은 꼬막고 이러죠. 그런 거죠. 전북에 있는 꼬막이 강원도 시장에 팔려 오면 이 강원도 사람은 감자를 갖고 와서 그걸 사는 거죠. 이렇듯 한때는 정말 감자가 강원도의 화폐로 사용되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작물 중에 감자가 강원도를 대표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강원도의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과 기후의 특징이 녹아 있습니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심기가 맞질 않아요. 겨울에 사 먹는 감자는 거의 다 강원도 감자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다른 지역의 감자는 겨울까지 있질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강원도의 감자는 6월 달에 캐는 감자도 있지만 가을에 캐는 감자가 많아요. 강원도의 감자 재배하는 방식이 다른 지역하고 혹시 다른 거 아마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강원도는 감자 재배 방식이 달라요. 제주도나 이제 강원도 평야에서는 감자를 심고 나서 감자를 다 캐고 나서 거기다 배추를 심거나 무를 심죠. 근데 이 고산지에 있는 강원도 감자는 감자를 캐지 않아요. 봄에 감자를 심고 나서 감자 싹이 다 죽을 때가 되면 그 감자를 놔둔 상태에서 그 위에 무나 배추를 심어요. 배추, 무가 다 커서 이 수확이 된 다음에 감자를 캐니까 땅속에서 감자가 3달 정도 이 땅속에 묻혀 있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저장인 거죠. 그러니까 감자가 단단해요. 강원도가 감자국이라는 명성은 과거부터 이어졌습니다. 조선 그 후기에 1830년대 기록을 보면 감자가 많이 심어지는 지역이 영월, 원주, 원산, 원주, 영월을 감자의 주산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강원도 감자는 조선 후기부터 명성을 떨쳤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강원도에는 대표적인 감자 이색 먹거리도 많은데요. 감자떡, 감자 옹심이, 감자전 등은 소박하지만 우직하고 깊은 맛을 내는 강원도 특유의 먹거리들이죠. 이렇듯 강원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감자. 한때는 강원도민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강원도를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감자바위라고 그랬잖아요. 감자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산이 많으니까 바위와 감자. 이게 강원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거였었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비하한다는 표현으로 안 받아들이고요.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지금의 브랜드는 우리가 잘난 것만 갖고 브랜드가 되질 않죠. 그럼 강원도가 가진 어떤 토속적인 또 투박함 이런 게 이제 강원도의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자바위라는 것이 강원도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유튜브 채널에서 감자 뉴스를 운영하고 스스로를 불량 감자라고 칭할 만큼 적극적으로 강원도와 감자를 이미지화해서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명실상부한 강원도 대표 이미지 감자. 강원도는 투박함이 강원도의 가장 큰 멋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자가 가장 강원도의 정서에 맞는 음식이 아닐까, 또 맞는 이 농작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강원도가 앞으로는 감자바위, 토종감자 이런 것들의 브랜드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치는 강원도 감자는 한때 강원도민을 비하하는 용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강원도민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감자와 강원도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갈 시작점은 지금부터입니다. 강원도 하면 감자지만 또 감자 하면 강원도이기도 하죠. 강원도에게 감자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브 CJ헬로 강원방송, CJ헬로 영서방송, CJ헬로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2일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로 도내 농촌 고령화 인력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농촌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사고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강원도 농촌의 현실과 농번기 농촌의 심각한 구인난, 정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영주 강원일보 국장님,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일 삼척 석계제에서 발생한 이 승합차 전복 사고, 먼저 사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국장님? 네, 그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모두 13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2일 석계제 사고는 그 농촌 일손 부족, 그리고 도로 안전관리시설 부재,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 불법 체류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농촌에서의 일손이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이다 보니까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농촌 들녘의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의 이제 이동, 철다른 이제 지역마다 수확하는 작물에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홍성에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와 이제 그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삼척까지 약 300km를 넘는 거리를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한 5시간가량 운전해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번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승합차나 미니버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고요. 네. 또 해마다 사고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절 노동자 제도를 도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불법 체류자 또 단기 비자를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원정 근로 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석계제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12%에서 14% 정도 돼서 시속 주행 속도가 한 30km로 제한되는 위험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안전 등급 없는 무등급 가드레일 설치돼서 이번 사고를 좀 키웠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석계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차량이 뜸하기 때문에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도로 관리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을 이용한 우회하는 도로로도 많이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도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줌으로써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킨 좀 사고였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사고 차량이 이제 용돈벌이에 나선 이제 고령 노인들과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좀 탑승하고 있어서 좀 참변을 당한 건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이제 경미한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한 후에 또 그러고 자취를 감췄다가 뒤늦게 이렇게 소재가 파악됐다면서요. 네, 사고 차량 탑승자 중에 9명이 태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경미한 사고를 입은 3명은 중상자들을 구조를 하고 이제 도주를 했었는데 홍성 외국인 관리하는 기관하고 연락이 돼서 설득해서 불법 체류에 대한 문제를 묻지 않겠다라는 조건하에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만은 이제 최저임금 보장이랄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아주 빠듯한 일정 속에 하루에 새벽에 자정까지 일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장기간 이동을 해서 또 가서 노동을 하지만은 6만 원 내지 8만 원 이 정도의 임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정부나 또 농촌 문제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코리안 드림이 안전한 속에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정부나 지자체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사각지대에 놓인 코리안 드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나 보상을 바라는 거는 뭐 꿈도 꾸지 못하고 사실 신분이 좀 노출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가장 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인데 이번 사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이제 피해자들 보상과 이제 처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함께 그 탑승하고 있던 내국인하고 보상 범위가 보상 기준이 다른 건 아닙니다. 아, 네. 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이제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뭐 살인이나 강도 이런 뭐 상해와 폭행, 절도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불법 체류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그 불법 체류자를 조사를 하더라도 그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도주했던 3명의 태국인들도 통보 면제 제도 혜택을 받고 똑같이 내국인과 또 다른 그 외국인들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대부분 이제 그 피해 보상 금액은 이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망자 등은 이제 그 태국에 가족들이 와서 가족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 불법 체류 중인 피해자 보상 뭐 처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고는 사실 쪽파 파종 작업을 위해서 밭으로 이동하던 중에 좀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피해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6명 중에 9명이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었는데 도내 곳곳에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농촌 지역에 많이 좀 급증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래 농촌의 이제 급심한 고령화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제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90%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만큼 많죠. 근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농가 인구가 231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135만입니다. 그래서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대는 70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고요. 80세 이상도 23만 5천 명으로 1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연령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농촌에는 일손이 다 고령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고 60대면 젊은 층에 속해서 청년회에서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 그 외국인 일손을 통해서 일을 한 지가 꽤 오래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농촌은 1년 내내 일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농번기에 사람을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원도 농가 인구도 지금 2000년 기준으로 23만 8천 명이었던 것이 2017년 7년 사이에 32%가 감소됐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또 65세 고령화율은 40% 이상으로 급증한 상황이어서 그 어쩔 수 없이 특히나 이제 삼척이나 태백 정선처럼 고냉지에서 그 농가 소득을 올려야만 하는 강원도 지역의 특징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까 얘기하신 계절 근로자를 통해서 수급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아까처럼 그 인력사무소, 흔히 말하는 직업소개서라고 하는 곳에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씩 이렇게 사람을 써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만약에 농촌 지역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7, 80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번 삼척 사고에서도 보시듯이 16명 중에 9명이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좀 젊고 한국인들은 다 70대 이상인 노인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한 그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급 업체에서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고 이 인력을 수급하는 사무소들도 미등록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잠재적으로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고령화와 심각한 인력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농번기 농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을 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농촌에서 농촌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용 허가제를 통한 고용이 있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계절 근로자가 있는데 고용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 비자를 통해서 와야 하고 상시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촌 중에서도 그 중대형 농업을 상업농을 하고 있는 농촌에서는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1년 내내 고용할 수 있지만 일반 농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농번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요 틈새 시장에 그 농번기 임시 근로자의 근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2015년에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제 충북 괴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19명이 그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이 계절 근로를 시작했는데 2016년에 200명, 2017년에 1,800명, 뭐 2018년까지 지금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이 계절 근로를 하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 수치가 엄청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2017년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의 허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 이주자의 부모 형제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한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확대를 했냐면 사촌까지 확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제 사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로커를 통해서 그냥 이주 결혼 이민자의 친척인 것처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문제는 또 계절 근로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딱 3개월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단기 비자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들어와서 3개월을 일을 하면 벌어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지불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오셨다가 다들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고 그랬던 분들이 또 이렇게 그 사고의 대상이었던 어떤 인력업체에 등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일자리를 하고 있거나 불법 체류를 하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농가에도 문제인 게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쪽파 파종식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돼요. 대체로의 작물들은. 그런데 이제 파종할 때만 들어와서 3개월을 일을 하고 나가면 이 인력으로 굉장히 큰 평수의 그 파종을 하고 수확을 예정하고 있는데 수확할 시기에는 또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때는 또 단기적으로 막 사람을 갑자기 써야 되니까 전국 여기저기서 있는 곳을 막 불러다가 쓰는 문제가 있고요. 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로 나가버리면 이탈해버리면 이 책임이 모두가 다 농가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영월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80명이 들어왔다가 22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4분의 1이 인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숙소와 식대까지 다 지원을 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것에 대한 책임도 있고 올해는 또 페널티를 먹어서 한 사람도 또 인력 충원을 못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제 강원도 의회에서는 좀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그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는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어업 쪽에서도 동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아마 줄어들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또 이제 그러면 그 농촌 인구는 왜 계속 고령화가 되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이건 농가 소득이라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농촌의 농업이라든가 어업이 사실은 그 청년들이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하는 것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업종인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귀촌 귀농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소득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이것은 사실 그 이번에 양파 농가에서도 봤듯이 계획적으로 좀 그 수급을 맞추어서 농가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이번 사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총 책임을 지고 모아서 인력들을 모아서 가신 분은 홍천에 사시는 70대 여성 농업인이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또 이 일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농촌은 이제 성수기 때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이제 그 먹거리가 있지만 사실 대농이 아닌 경우에는 비농번기에는 일거리를 여기저기 찾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령이 아무리 높아져도 농촌 인구들은 일손을 놓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해서 이러면 사실은 농촌에 젊은 층들이 인구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불법 체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권이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그 농촌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숙소와 식사를 다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거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열악한 숙소나 그 안에서 또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그 집행부에서도 전담 공무원 인력을 파견해서라도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한 지역에서 한 국가에서 9명이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문제도 있었고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잘못하면 이렇게 많은 그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결혼자들이 들어오면서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사실은 농가와 외국인들 간의 이해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담 지자체 담당자의 전담 공무원과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센터가 강원도에 없습니다. 딱 한 곳에 원주에 있는데 여기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의 경우 좀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에서도 말했듯이 앞으로 이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강원도 농촌 현실을 반영한 이런 농촌 인력난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의원님? 그 농촌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계획적인 그 농산품에 대한 계획적인 판로와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쌀 중심의 농업이 아니라 특화 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농촌의 인구들을 좀 젊은 층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어도 또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강원도의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제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결혼 이민자의 가족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식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이제 농촌 인력난 문제 좀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전 농어촌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점, 대책 이건 재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야의 한 방편으로 그 농업 분야에 대한 산업 기능 요원들 활성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방해산업체 군 면제 대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이제 농어촌 후계자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희망이 강한 사람들에 한해서 군대 대신 보충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기능 요원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류 기간 연장, 지금 현재 이제 그 3개월 돼 있는데 6개월, 8개월 정도 이래서 안정적으로 농촌 인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불법 소개소에 대한 단속 더불어서 이제 그런 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 소개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면은 농촌 일손 부족이 보다 더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주 강원일보 국장님과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